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당히 긴 작품입니다. 카메라 워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서사문학 작품의 해석과 감상. 자,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설 생각하면 됩니다.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거. 작가의 의도와 상상력이 가미된 이런 가공된 허구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사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는 작품 속에 그려진 세계를 주체적으로 해석한다. 작품 속 허구적 세계와 인물의 모습이 무엇과 유사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또한 독자는 작품에 그려진 형상을 사회 현실의 모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특정한 삶에 대한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독자인 나를 둘러싼 실제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연관지어 읽는다. 우리는 서사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면서 낯선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는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더욱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과 세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는 중심 생각,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작품을 창작한 근본적인 의도다. 문체란 작가의 사상이나 정서, 개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문장의 개성적인 특색이다. 구성이란 이야기의 전개, 인물의 행동, 주제 등을 짜임새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인물, 사건, 배경, 3요소로 이루어진다. 다 한 겁니다. 자, 독자는 인물에 대해 공감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얻게 되는 체험, 그걸 통해서 작중 인물의 삶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인물을 대하면서 얻는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공감한다니까 거리가 가깝죠.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그 인물과의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리. 이 거리의 개념이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먼 거죠. 자, 가까웠을 때는 작중 인물의 삶과 행동에 동조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멀었을 때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삶을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의 삶을 주체적으로 읽기. 서사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을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심리적 체험을 한다. 하나는 인물에 대한 공감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얻는 체험이다. 이때는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작중 인물의 독자가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고 인물을 대면하면서 얻는 체험이다. 이 경우 독자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그 삶을 거로 삼아서 교훈을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주체적인 감상을 통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워커입니다. 자, 카메라 워커는 6.25 전쟁, 다른 말로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의 비극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남기고 간 그 상처, 그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작품 속의 서사문학이죠. 작품 속의 당시의 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읽어보자 했습니다. 작품의 개간 살펴보겠습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사실적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을 혼이라고 보게 되면은 나는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냥 혼이를 바라보는 그냥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도 지금 관찰자라고 보기에는 나 자체가 주인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고요. 주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의 대비를 통해 현실 상황을 표현한다. 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는 바로 제목이죠. 카메라와 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 현실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요. 1인칭 서술자의 시점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상처와 피해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이런 소설을 전후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전후소설 대표적인 작품 3개를 이따가 한번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워커 제목. 카메라는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바로 나인 고모가 바라는 조카 훈이의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 평온한 중산층의 삶,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인 나가 생각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커는요, 고단한 현실 속에 놓인 현실에 있는 고단한 삶. 나중에 보면은 그 고속도로 만들어가는 그 동굴 굴 뚫고 하는 굴을 뚫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산업 현장에서의 고단한 현실에 놓인 그 훈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현실이죠. 치열한 노동 현장을 상징합니다. 워커를 신고 공사장에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 워커는 대비되는 카메라와 대비되는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줄거봤고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오빠와 올케가 사망합니다. 6.25 전쟁 중에 나는 젖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웁니다.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단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서 결국 남쪽으로 피난을 왔죠. 박완서 씨도 실제 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조카 훈이가 기술을 배워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전쟁 경험으로 인해서 나가 갖게 된 소망은 안정된 삶이 최고다. 이거를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발단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부터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문과를 택한 것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와 훈이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항의 한마디도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여기서 어머니는 훈이 할머니가 되겠죠. 거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운했겠죠. 그리고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죽은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문학 지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왜냐면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결론은 결국 죽은 거죠.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하는 게 문과의 길입니다. 돈 한 푼 벌어들이는 일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일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 데모를 하다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이 죽고 말았던 이 오빠처럼 사실이 결국 문과 출신이라는 것에 정말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믿고 나의 어머니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결국 이 제목과의 대립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남으로 내려왔고 전쟁 이후에 이 성실하면 결국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훈이가 잘 크냐? 자,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사실 훈이는 잘 크고 있거든요. 근데 훈이는 고모의 어떤 온실 같은 고모의 온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호받고 고모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커오는 이 삶이 훈이는 못마땅했지만 착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결국 따라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근데 나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고모가 어떻게 보면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모의 이 논리는 사실 허황된 거죠. 그래서 고모도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함을 느끼는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 봤고요. 자, 나는 서술자죠. 나 지금 주인공 나고요. 혼이를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뭐 나도 혼이랑 거의 비슷한 혼이보다 내가 사랑하는 혼이지만 나가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속으론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라잡아 버리라고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사 고려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드렸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원보원은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는 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지죠. 반발입니다. 가치관과 선택을 강요하는 나에 대한 반발이 느껴집니다. 훈아, 너희 담임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이게 바로 나가 바라는 조카 훈이의 삶이죠. 자, 여기 인물에 대한 주요 인물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6.25 전쟁 중에 오빠 오케를 잃은 주인공이죠. 훈이를 아끼고요. 조카인 훈이를 아끼고 안정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훈이는요, 6.25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채 고아가 되었고요. 고모의 강요를 지긋지긋해하면서도 결국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잃었고요. 훈이에 대한 걱정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나는 고모고 어머니는 할머니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가족이 죽은 이 가족들은 전부 다 전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자, 훈이는요, 어머니는 훈이를 걱정과 애정으로 보고 있고요. 훈이는 동의하지 않지만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훈이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요. 자,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상대는 경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 쉬우냐? 까닥하면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있게를 살냐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예, 이게 최고인데 사람은 왜 사냐? 왜 사냐? 뭐 이런 거였지. 이게 바로 철학이죠. 문학이나 철학 이게 이거죠. 요거는 상대나 법대. 요게 고모가 생각할 때는 요거죠. 예.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느냐의 생각. 요것도 여기죠. 네. 돈을 왜 버냐? 뭐 이런 생각 말이야. 자, 요거는 또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문학이나 철학. 네. 그리고 오늘은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무고짓국조차 못 먹은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요것도 다 뭐겠어요? 이것도 다 결국 문학이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자, 버린다는 거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거든 너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 사회의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아버지라는 거죠. 훈이의 아버지라고 누가? 고모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훈이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얘기하고죠. 네, 문과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관점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고모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확인합니다.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듯 푸듯이 말했다. 난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은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바보짓하고 허풍을 뜬다. 바로 요거였죠. 요 사람이 결국 나의 오빠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훈이가 딱 뭐라 하죠? 돌직구를 던진 거죠.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로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죠. 혼인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 악순환 1순환이었다. 당시 시대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혼이에게 그런데 휩쓸릴까봐 얘를 태우고 미리미리 다 이러고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넌 기술자가 될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이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수학 같은 거죠. 과학 같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 철학, 문학에는 관심을 갖지 마.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 문제에 끼어들지 마. 너의 가치관을 대입하지 마. 문제나 풀어. 알았지? 이런 거죠. 그러고는 혹시 꿰매에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가는 졸업 후에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마치기 십상이라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서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자 드디어 제목이 카메라 나왔는데요. 물질적이고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동부인은 부인과 함께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사회 문제에 관심 갖지 말고 자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혼인은 한 번도 말 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착하죠.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만 나를 쏘아봤습니다.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작품 속 시대 배경은요 1960년대 70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학생 운동은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모 시위하는 이런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방을 거치면서 1960, 70년대 이르러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하였죠. 독재 정권은 휴교, 종이방학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학생운동을 잠재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면서 짓거려댔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했습니다. 자, 카메라는요. 아까 말했듯이 중산층을 상징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죠. 나는 그런 안정된 삶이라고 하면 난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왜 이가 갈려요? 왜 지긋지긋합니까? 왜냐면 고모가 기가 닳도록 강요해왔으니까. 내 선택이랑은 없었고 고모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나는 생전 그런 건 안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강요한 삶에 대한 거부가 나타납니다.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을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진 않았습니다. 시험난이 당시에도 심각했습니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공계보다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어요.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거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 하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뭔가 어떤 엄청 대단한 걸 원한 건 아니었어.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대기업에 붙어서 공휴일날 카메라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나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분이었다. 이 부모님들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너무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 해서 편안하게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나중에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라는 게 막상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질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자, 나와 훈이의 갈등, 첫 번째 갈등은 바로 문이과 선택이죠. 나와 상의 없이 문과를 선택했고 설득을 안 되는 나를 대담한 시선으로 쏘아봤습니다. 나는요, 오빠의 죽음이 문과 출신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생각에 동조하고 있고요.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이가 데모에
끼거나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의가사제대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라고 하기에도 점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훈이는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했다. 훈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돈을 좀 달라고 했다. 해외 취업? 외국에다 가서 살겠다고? 자, 그건 안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지금 막말을 퍼붓죠.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할머니 한 분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그러냐? 그러죠. 훈이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은 거침없이 막말을 해줘. 당당하게. 마치 이 두 가지 이유에 딴 이유라는 없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무엇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아연했다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아연, 실색 이런 말은 들어봤죠. 너무 놀라 어이가 없다. 이게 아연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 어이가 없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지금 전쟁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었어요. 전쟁을 나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전쟁이 나의 원수야. 자, 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님을 저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까? 지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기서 쟤는 전쟁을 대한 얘기하는 전쟁의 객체 자기가 전쟁을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서 통쾌한 나의 원수인 전쟁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복수를 하려면 이 땅을 이 한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서 저기 미국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목표는 전쟁의 상처와 연관이 있죠. 우리 가족을 모두 망쳐놔버린 오빠와 올케를 모두 앗아가버린 그래서 나 결국 이 핏덩어리를 떠안아서 엄마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원인은 다 전쟁이었죠.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 나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갈등하고 있죠.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곧 단절감을 느꼈다. 불 안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맘대로 생각해. 그리고 네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으로만 뚫으려고 했다. 정문은 합법적인, 공정적인, 공정한 그런 방법을 말하죠.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돌아가는 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1970년대, 60, 7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불공정하고 부정적인 방법이 많았습니다. 뒷문을 통하는 뇌물을 써서 이런 거죠. 돈이 좀 들더라도 이때 돈은 뇌물이겠죠. 그랬더니 아까 그 조카가 돈 때문에 그래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움에 대들었다. 난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곁에서 내가 늙음악하게 이렇게 천덕꾸리가 될 줄 몰랐다면서 엄마도 옆에서 훌쩍거려요. 자, 천덕꾸리라는 말은요 할머니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남의 천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유 너희 싸우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또 나무라는 거죠. 해외 취업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문제 한번 볼까요? 훈이는 취업에 거듭 실패하자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 취업에 반대하는 나를 비난하죠. 나는 훈이가 해외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요. 근데 단순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여기 지금 이 집에는 손이 귀하죠. 자식이 귀합니다. 이 대가 딱 귀한 아이잖아. 근데 이 애가 해외 나가면 거의 보기 힘들겠죠. 너무너무 아끼는 조카인데 거의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거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훈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통해서 결국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경험했고요. 전쟁으로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나의 원수자, 보복의 길은 전쟁의 장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위기가 되겠습니다. 위기. 취직운동이란 게 막상 부딪혀보니 할 노릇이 아니었다. 우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 애써줄 유력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좀 잘 산다는 동창을 찾아가 남편을 통해 부탁을 좀 하려면은 아니 꼽기 나오기가 일쑤였다.
일수 이렇게 씁니다. 일수. 토목가 출신만 아니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는데 요새 워낙 건설업계가 안 좋아서 지가 이 나라 건설업계를 소나기에 진 듯이 허풍과 엄살을 겸해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뜻 이력서나 가져와 보라는 곳도 있긴 있었다. 감지덕지 이력서를 가져가 봤지만 별게 아니었다. 이력서는 시큰둥하게 밀어놓고는 기다려보라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가타부타는 오케이 or no 뭐 yes or no를 말합니다. yes or no. 무슨 뒷소리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간간무소식인데요. 다시 어떻게 빌부터 볼 도리가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겨우 얻어 걸린 게 Y건설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강원도 쪽이 되겠죠. 영동고속도로니까 측량기사보 자리였다. 거기 현장 소장으로 가 있는 친구 남편이 서울집에 다니러 온 김에 해온 연락으로 본인만 좋다면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일손이 필요했던 거죠. Y건설이라면 국내 건설 업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였지만 정식 사원이 아니라서 현장 사무소 재량으로 채용하는 임시직원으로 오라는 임시직이죠. 임시직 기간 정해서 계약직으로 오라고 하는 차별 있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우선은 섭섭할 밖에 없었다. 그래도 한 반년만 현장에 일 배우고 고생하면 본사 정규직으로 상신해주겠다는 단서가 붙긴 했다. 마다할 계제가 아니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이런 사람 수두룩하죠. 현장 소장이 가르쳐준 준비물은 침구, 두툼한 침구, 겨울 내복, 라이너가 달린 점퍼, 아지, 워커였다. 여기 이제 다른 제목인 워커가 나오죠. 안전 신발. 자, 근데 굉장히 춥나 봐요. 여기가 4월도 하선을 접어들어 서울에서는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현장에서는 해발 600m의 고지대라 아직도 영하의 추위에 눈이 가끔 내린다고 했다. 자, 훈이에게 닥칠 열악한 공사 현장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까지 울면서 훈이를 떠나보내고 나는 마장동 시외버스장 전속 나갔다. 생전 처음을 집을 떠나 객지생활을 들어간 훈이에게 그저 자주 편지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자주 편지해. 그리고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6개월만 참아다 하고 그 동안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식 사원으로 발령나게 해줄 테니까 발령난 다음에 곧 서울로 오도록 운동하면 될 테고 문제없어. 다 잘 될 거야. 나는 훈이가 별로 내다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면서도 희떠운 장담을 했어. 훈이가 위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진작대로 훈이에게는 안부 편지 한 장 없었어.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울집에 다녀오라는 현장 소장을 통해 훈이가 별일 없다는 소식이라도 듣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난 것처럼 같아서 달려가보지 않고 못 빼겠을 거야. 어머니는 나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어. 왜? 내가 보냈으니까. 2년이나 놀리고 나서 취직이라고 시켜준답시고 얻은 삼수갑산으로 기양을 보냈길래 이렇게 한 번도 다니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했고 내 집 있잖아. 집세만 받아 먹어도 굶어 죽지 않을 텐데 그게 어떤 귀한 자식인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해외로 나가지 않을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걸 객지로 노동벌이를 보냈냐고 했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도 아침이면 신사복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데 헌 대학을 나온 애가 노동벌이란 웬 말이냐. 아무리 엄마 아빠가 없어도 출세한 지인적이 없기로서니 이렇고 서럽고 억울한 데가 어디냐. 이 다 누군 말입니까? 할머니의 말이죠. 어머니의 말. 통곡을 하는 때도 있었다. 나는 이런 일을 묵묵히 견디었다. 그야 어머니 말대로 훈이가 취직을 안 한데도 된 그런 집 한 채는 있으니 밥을 굶지는 않겠다. 자, 잠깐 앞에 선생님이 여기 필기해 놓은 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EBS에서 이 전후 소설을 굉장히 여러 작품이 나오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경향이. 그래서 이 카메라 워커도 전후 소설인데요. 이 한국 전쟁 이후 전후 소설 세 가지를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인간형입니다. 안수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이라는 문학 소녀가 있습니다. 이 미이라는 문학 소녀는 세모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문학 소녀인데 좀 이 소설은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 미이는 문학 소녀로서 선망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팬으로서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존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래서 소설가, 자, 문학 소녀이기 때문에 이 존을 열망하고 좋은 오빠 하면서 맨날 쫓아다녀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선물을 합니다.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조은이 이제 그걸 매게 되겠죠. 그래서 알록달록 넥타이를 선물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석이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희 이 문학소녀와 좋은 소설가와 석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모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한국전쟁은 당연히 부정적인 소재겠죠. 자, 이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각각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조는 긍정적인 대상이었는데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왜냐면요. 운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수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희한테 내가 저기 미희야 날 따라다닌 미희 예쁘잖아, 미희 좋잖아, 그러니까 너 카페 차려줄게, 너 좀 편안하게 살아, 이러는데 미희는 오히려 한국전쟁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바뀝니다. 인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간호장교회에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한편 석은요, 교사입니다. 교사임과 동시에, 근데 교사로서도 그냥 부정적인 그냥 그런 교사고요. 소설가로서도 작품 한 편 쓰지 못하는 그런 소설가로서도 부정적. 그냥 석도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여러 인간형들이 만들어진다. 유형들이 이렇게 조은처럼 긍정적인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제1 인간형인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에 적응해서 아주 잘 적응하는 이런 첫 번째 인간형이 이제 제1 인간형이고요. 원래는 약간 이렇게 비행 청소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결국 정신을 차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는 이런 간호장교로 지원하는 이런 인간형을 제2 인간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석의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3 인간형이 아닌가. 나는 교사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뻔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소설가로 내가 꿈을 꾸고는 있지만 현실과 이상 속에서 그냥 내 이상은 소설가죠, 석은. 근데 현실인 교사에서 삶에도 그냥 고만고만, 소설에서도 고만고만 아직 제대로 된 작품도 못 내는 이런 제3 인간형으로 남는다. 그래서 제목이 제3 인간형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손창섭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여기서 비는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배경 소재입니다. 여기에는 동옥 남매가 등장합니다. 동옥 남매. 동옥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 후에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됐고요. 동옥은 실제로 이 안진뱅이예요. 그 소아마비 겪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미군 그 기지 근처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근근히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장애에다가 정신적인 장애까지 겹쳐져 있는 그런 남매죠.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겠죠. 이 모습을 원구가 관찰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이 남매에 대해서.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메밀꽃 필 무렵에 어떤 메밀꽃이 흐드르게 피어난 그런 배경처럼 비라고 하는 소재가 주는 우울함, 음산함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설은 최인훈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소설인데요. 우리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쪽도 긍정적인 대상의 소재가 아닙니다. 둘 다 부정적인, 세모 쳐놨죠. 둘 다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여기서 용어가 제목인 광장은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인 영역. 남한에서는 공적인 영역이 좀 부재합니다.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죠. 사적인 모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한에는 광장이 부재하고 밀실만 존재한다라고 주인공은 생각을 합니다.
명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북한은 반대예요. 밀실이 부재하고 개인의 자유가 부족하고 광장만 존재한다. 공적인 것만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명준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해요. 그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결국 자기 자신은 선택하지 못하고 자살을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가 있어요.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은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에 사북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북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채 이렇게 팍 펼치는 부채 알죠? 자, 그 부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부채꼴 모양 이렇게 됩니다. 이 손잡이 부분 만나는 이 교차 지점 여기를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사북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는 남한에서의 대학생활 제일 넓은 부위죠. 이 부분이 남한에서의 대학생활이라면 2번은 이 좁아진 부분은 월북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좁아진 부분은 포로로서 이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게 되는 두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북자리에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 이 손잡이 부분은 자살을 하게 되는 명준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소설에서 바다가 나오고 한 잔에 물이 나오거든요. 바다는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바다는 엄청 물이 많죠. 그리고 한 잔의 물은 말 그대로 그냥 한 컵에 떠 있는 조그만 물입니다. 자, 바다는 이상이 되겠고요. 한 잔의 물은 현실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긍정적인, 여기 부정적인 거라서 대립을 이룹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술이다, 약장수의 게임이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기 남한에서 북한에서 각각 대변자들이 나와서 나보고 선택하라고 막 해요. 어디에 선택할 것이냐, 어느 남한이냐 북한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막 약장수처럼 꼬십니다. 뭐 남한으로 오면 집을 주겠다, 뭐 북한으로 오면은 너는 인민의 영웅이다 막 이렇게 꼬셔요. 이 안에서는 이념의 대립이 보이죠. 자, 이걸 통해서 명준은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난파선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난파선을 발생하는 사람과 또 대비되는 말이 항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난파선을 발생하는 거는요. 이 진실, 둘 다 좋은 게 아니다. 둘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지식인들이죠. 이 지식인들이 바로 난파선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구를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이라고 얘기해요. 항구를 지키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기득권자에 해당하죠. 남한에서의 기득권자, 북한에서의 기득권자. 자,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 난파선들을 다 이 지식인들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왜?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3편의 소설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 전후 소설 부분은 이번 여러분이 대비하실 내신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 따라서 몰라도 뭐 시험 치는 데는 전혀 안 나오니까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뭐 여러분 그 수업하면서 수업 진도 외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 조사했을 때 이제는 좀 더 심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도 있고 선생님이 심화해서 소개를 해주는 건데요. 정시 생각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전후 소설 하면은 선생님이 소개해준 이 3작품 정도 소개하고 있는 좀 그래도 나름 자세한 영상들 줄거리 영상들을 선생님이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톡에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면서 이 내용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신이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애들은요. 자, 그 다음 이제 돌아와서요.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죠? 자, 취직이 단순히 밥벌이만을 의미한다면 훈이는 취직을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집이 있으니까요. 나는 다만 훈이가 자기가 배운 일을 통해 이 땅과 맺어지고 이 땅에 정부치기를 바랐을 뿐이다. 나의 훈이의 그 취직이 지니는 의미가 되겠죠. 나 열심히 현장 소장내를 찾아갔고 찾아갈 때마다 선물을 잊지 않았다.
왜?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낌새를 좀 눈치를 보려고 본사에서 특재가인 듯한 낌새만 보이면은 상신을 하고 중력으로 교체해 달라고, 중요한 역할로 교체해 달라고 슬쩍 케이크 상자 속에 수표를 넣어준다는 와이로를 쓰려고 했는데 영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나가 훈이에게 지지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나는 오빠 올케가 죽고 난 뒤에 이 고아가 된 조카를 정말 잘 키울게 하고 오빠가 올케한테 다짐을 했겠죠. 훈이가 이를 통해서 이 땅과 맺어지고 정부침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랬고, 이 땅에서 나랑 좀 자주 보면서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러는 걸 좀 기대했겠죠. 한여름이 되도록 혼이는 한 번 단위로 오는 법도 없었고 엽서 한 장 보내주지 않았다.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다. 혼이야 가 있는 동안 변변히 봄도 안 거치고 곧장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하길래 여름옷도 우송해 주었고 편지도 부지런히 써붙였다. 8월에는 오빠와 올케의 제사가 며칠 건너로 있어서 이번만은 상경하겠지 싶으면서도 미심쩍어 미리 전보까지 쳤다. 그러나 혼이는 올라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럴 수는 없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시작해서 여지껏 꾼 온갖 불기스러운 꿈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주워 섬기는 거였다. 그 걱정과 이 불안이 극에 달한 거죠. 내 여지껏 입에 담기 사위스럽다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사위스럽다는 말은요. 불길하고 꺼림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작 일러줄 걸 그랬나 보다는 게 어머니 긴 사설의 결론이었다. 어머니 꿈대로라면 훈이가 불도저에 깔려 안매장이라도 당한 걸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에 감쪽까지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 걷잡을 수가 없었다. 편지가 없는 건 무소식 희소식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상간벽지에서 도대체 공휴일 날까지 뭘로 소일하는 걸까? 다방이나 당구장 오락실이 그리워서라도. 왜냐면 얘가 이렇게 살았나 봐요. 한 달에 2번 좀 상경해야 100일 텐데 말이다. 대학 4년 동안 놀고 있던 이 2년 동안 순전히 그런 데만 맴돌아가며 살았으니까 4년에 2년까지 6년이나 그렇게 당구장, 다방, 오락실만 다녔는데 그래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겠죠. 훈이의 과거의 삶을 짐작하게 만들고 있어요. 훈이는 도시적인 삶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계집애처럼 앞뒤에 라인이 든 야한 빛깔의 와이셔츠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줄무늬 합선 바지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대담하고 권태로운 시선으로 아무거나 마구 얕잡으며 빙빙 다방에서 당구장으로 탁구장에서 오락실로 날이 저물면 맥주홀이나 대포집으로 쏘다니다가 밤늦게 흐느적거리며 돌아와서도 미진한지 라디오 음악 프로와 최대 볼륨으로 틀어서 온 집안의 정적을 무참히 지니던 녀석이 상간벽지의 도로공사 현장에, 바로 혼이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죠. 도시적인 것과 대비되죠.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좀처럼 상상이 안 되었다. 떠나기 전 남대문 시장에서 사준 염색한 미군 작업복과 워커와 녀석을 아무리 내 상상 속에서 결합시켜 보려고 해도 되질 않았죠. 자유롭고 화려했던 훈이의 그런 복장과 대조되는 그런 복장입니다. 이 워커는. 자, 절정 부분입니다. 드디어 나는 현장에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퍼부었어요. 자, 이 비는 불길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루기도 싫어서 어쨌든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훈이가 가 있는 영동 고속도로 현장은 강릉 못 미쳐 진부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떠나 팔당을 지나 양주 양평땅으로 접어들면서 포장도로는 끝나고 시뻘건 흙탕길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길 오른쪽은 바로 한강줄기고 왼쪽은 당장 무너져 내릴 듯한 절벽이었어요. 여름 내 비가 잦아서 그런지 흙탕물이 굽이치는 한강줄기가 망망대하로 보였고 버스가 달리는 길은 너무도 좁고 고르지를 못했어요. 당장 노반이 무너져 내리며 버스가 한강물로 거꾸로 박힐 것 같아 엉치가 옴찔옴찔했어요. 그래도 버스는 줄기찬 빗발 속을 잘도 달렸습니다. 문득 나는 만약에 여기서 차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왜 이 버스를 탔던가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고모로서의 지극한 정성이 널리 알려져서 신문에 보도되고 그걸 Y건설 사장이 읽게 되면 정규직으로 올려서 본사로 끌어올릴지 알게 뭔가 하고 더럽고 치사한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훈이 취직을 간절히 바라는 지극한 고모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더럽고 치사한 공장에 실컷 공상을 탐니겠어요.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죽은 후 내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있나 봐요. 아마 서너 살쯤 있다 계모가 생기겠지. 그렇지만 내 아이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계모에게 들볶여 불행해질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계모를 교모의 틀 뽑고 골탕 먹여 줄 게다. 애들이 유능한가 봐요. 애들이 살아남을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계모를 지능적으로 불행하게 할 게다. 유약하지 않은 나의 자식들이죠. 자, 나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더라도 버스를 탄 이유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극한 그런 정성을 통해서 결국 혼이를 정규직으로 만들고 싶은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죠. 나는 마치 내가 죽어서 그런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자식을 조카인 훈이보다 덜 사랑해 키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내 자식을 키운 게 잘 키운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죠. 이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의문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훈이에 대한 나의 태도 한번 봅시다. 훈이를 만날 강원도까지 험한 길을 왔죠. 자신의 죽음으로 훈이가 정식 사원이 되는 상상을 합니다. 자기 자식보다 훈이를 먼저 생각하죠. 훈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스가 강원도 지방으로 들어서자 산을 휘감은 비탈길이 많아서 숨이 찼지만 그곳에 맑은 날씨여서 덜 불안했다. 진부에 닿은 것은 서울을 떠난 지 6시간 만이었다. 여기서 유천리 갈 버스를 기다릴 동안 요기를 하기 위해 국밥집에 들렀다. 국밥집에는 훈이가 다니고 있는 그 Y건설 마크가 붙은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들을 붐볐다. 공사 현장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현장에 가까우려는 예감으로 우선 반가웠고 뭔가 가슴이 두근대기도 했다. 몇 사람을 물러도 김훈이란 측량 기사를 안다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현장 사무소가 있는 유천리까지 500원이면 택시 타고 갈 수 있대. 찜불한 면소재지까지 거리 끝에서 끝이 한눈에 들어온 조그만 고장인데 다방도 있었고 중국집, 불고기집 등 음식점에는 Y건설 초록모자, S토건의 빨강모자 천지였다. 주위에 고속도로 공사로 활기를 띠고 경기가 좋다는 거죠. 이런 고장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고장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관광지 가서 밥 먹어봤어요? 어때요? 네, 바가지. 바가지가 장난이 아니죠. 옛날에 평창올림픽 예전에 열렸을 때 그 주변에 뭐 숙박비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났었죠. 운전수가 내려놓아 준 Y건설 현장 사무소는 엉성한 가건물이었지만 여러 동이 연이어 있어 규모가 컸고 넓은 광장에 지프차, 트럭, 덤프트럭, 활기차 보였다. 다행히 김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이 김씨였어요. 단박에 만날 수 있었다. 몇 심리 밖 현장에 나가 있었지만 곧 돌아올 시간이 기다려보라고 했다. 저녁 때라 트럭이 현장으로부터 초록모자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실어 나가간 너른 마당에 쏟아 놓았다. 먼지를 뼈얗게 쓴 사람이 앞새 겨울에서 새우를 먼저 하고 곡장 식당이라 쓴 곳으로 들어갔다. 저만치 한여름에 옥수수밭이 짓부르고 마을 집은 온통 약속한 듯이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을 이고 있었다. 난 이런 독한 원색의 대결. 자, 이거는 뭐예요?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의 원색의 대결. 이 푸른 색과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의 어떤 대결. 이런 것에 피로감과 혐오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첩첩한 산들은 전나무가 무성하고 저 멀리 오대산의 산봉우리도 웅장했고 곳곳에 맑은 시냇물들이 흐르고 있어 그 소리가 귀에 상쾌했다. 이제서나 훈이를 치른 차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데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하며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야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다. 고생스러운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인을 확인하자마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찌 엽서 한 장 없니? 혼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고 꽁무니에 깨지지 않은 수건을 문질렀다.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살까지 드러내 얼굴은 옹기그에서도 안갈색의 강택이 났고 이빨만 징그러도 선명하게 휘었다. 어디 좀 가자.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자, 이게 딱 대화죠. 대화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야근까지 하죠. 자,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라 하면서 먹으면 안 될까?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진보까지 나가자. 그래서 잘한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보까지 나가보고 싶어서요. 평소에 못 나가봤나봐요. 이 깡촌에서의 저 읍내도 못 나가봤나봐요. 그래서 흥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자, 역시 훈이는 도시적인 삶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너는 이까지 때도 와서 자주 나와보지 못했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늘렸더만. 그런 사람 관리직이야.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그까짓 공사판에도,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거 고모의 말이죠.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자, 이 말은
반감이죠, 반감. 녀석이 갑자기 씹어 뱉듯이 말했다. 자, 이런 공사 현장에까지 만연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본의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 현장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뭐랄까, 그 안에서도 관리직과 빈들대는 사람이 있고 구조적인 모순인 거죠. 다 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빨리 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빈들대고 노는 사람들은 노는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받고, 자기다가 또 알고 보면 혼인 또 비정규직이죠. 그럼 돈도 적게 받고 이렇게 더 많은 노동 시간도 하고 거기다가 회사가 책임을 안 지고 이런 형태죠.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고기집에 갑니다. 구역질을 느끼죠. 자, 하지만 훈이는 무섭게 먹습니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습니다. 끔찍한 느낌을 받았겠죠.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은 잠만 자는 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봉급 얼마나 받는데?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한 3만 원 되는데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 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슴 소주 파티에 빠질 수 없고 하니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 되겠는걸.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한 것만 해도 내 딴 큰 안간힘이라고. 그러니까 힘들게 겨우 일을 했는데도 겨우 이제 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 회사 식당이 식사가 먹을만 하니? 했더니 반어적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데 나도 대단해. 이거죠. 자, 작품 속 시대 배경 봅시다. 작품 속 시대 배경은 산업화 시대의 문제. 자, 이 작품 시대 배경은 1970년대죠. 급격한 개발초 과정에서 경제 발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습니다. 기업이 성과만을 중시하면서 노동을 착취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골몰하면서 인정이 사라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게, 여기 지금 옥수수가 지천으로 늘려 있죠. 근데 이 옥수수 옛날에는 정이 많아서 옆집에 먹으라고 이렇게 따서 갖다 주기도 해요. 근데 옥수수 한번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가지 요금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비누 하나에 이거 지금 3만 원이면은 이 당시 한 3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 곱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인데 비누 하나 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100원이었죠. 100원. 비누 하나에 만 원. 질도 안 좋은. 엄청 부쳐 먹는 거죠. 나 말 안 해도 지칠 줄 모르는 그 지겹고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동안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가 기진맥진 돌아온 놈한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고 밤일을 또 시켜가면서 주임의 과장의 소장이 번갈아 가면서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라고? 우리 공구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냐?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께서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회사의 악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불구이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갔다. 거기 갔더니 Y건설 패거리가 관리직들이 마담의 레지까지 불러다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도 그중 몇 번 인사를 나눴으나 가서 끼진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이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다면서 기분 자춘하고 빨리 가자고 했다. 관리직들한테 불만을 갖고 있는 훈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훈이의 고단하고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섯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 뭉치처럼 쌓여 가지고는 시척지근하고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그런 훈이의 모습입니다.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나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에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거, 깡 종류의 가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고는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자,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이 글자죠. 활자로 된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전혀 없는 훈이의 상을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훈이의 고된 상을 상징하는 소재 한번 정리해볼까요? 악랄한 회사.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공사 진척을 닥달하죠. 더러 꽉 차는 하숙바, 훈이의 고단한 생활과 황폐한 내면을 드러냅니다. 냉정한 하숙집, 아직 안 나왔지만요. 냉정한 하숙집은 훈이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선을 딱 긋죠.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을 한참도 못 잔다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겸사는 이게 뭐 그냥 겸사 뭐 저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받고 하는 하숙치는 관계일 뿐이고 신세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니까 사적으로 엮지 마세요.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냉정한 그런 말투였다는 거죠. 인정 없는 모습이 보이죠.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자파상에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폭리를 취하고 있죠.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빤하고 그렇게 이게 고모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 빨래를 담그지 못했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서 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서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서 질린 거지? 떼국이나 빼. 야 이놈 고장 참 고약하더라.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마인 줄 알면 깜짝 놀랄걸. 너 언제쭉 술꾼이라고 모주꾼이라고. 그런데 산골 인심이 왜 이 모양이냐? 관광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네요. 돈맛 드릴 대로 들어서 이 서울놈 돈 긁어 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 못 얻어 먹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개발로 인해서 인정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얼마든지 사 먹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얻어 먹을 거야.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 줄게.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바싸바 해볼게. 그러고 꽁무니에 찼던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를 휙 던져 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았다. 그러나 옥수수가 훈이가 그 옥수수 하나 여지껏 못 얻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치솟아 올랐다.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완전 옛날이죠. 세탁기 없죠. 빨래를 하면서 보니까 내복한 이까지 있었다. 요즘 세상에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로서니 이는 없이 사는데 이가 있단 말이냐.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는 이 일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질러 눌러 죽인 거죠. 이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훈이를 생각하면서 이를 하나씩 죽이다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 이제 훈이가 찾아왔죠.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안 봐주죠. 고모 왔다고. 왜냐면 착취해야 되니까 동력을.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그만두자 서울로. 몸이나 상할 때 일치건이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했더니 의외의 말을 합니다. 훈이가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 싫다는 대답을 나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그래서 당황했죠.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들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 무서운 아이죠. 기성세대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나는 훈이의 말에 무서움을 느꼈다.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자, 훈이가 싫다고 말하는 이유를 추론해보자. 고모 할머니가 믿고 있는 기술, 정직, 근면과 같은 것들이 보상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그래서 결국 현실에 좌절되는 모습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예서된 이 일이 바로 나죠. 나를 이렇게 꾸미고 예서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과는 파국이다. 이걸 통해서 고모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 날 수 있기를 풀려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하지만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으로 원하고도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주체적으로인 그런 삶의 의지를 쿠니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는 마. Y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고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와보니 6개월만 기다린다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을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나 같은 신세가 많아. 임시직에게는 봉급도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불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자, 산업화 시대 부조리와 그 모순을 비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인데요. 자,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나와 어머니, 바로 기성세대죠. 자, 기성세대하고 물론 지금 이 사람은 현재는 엄청 나이 많아졌겠지만 이 당시는 이제 신세대, 뉴세대죠. 뉴세대. 자, 훈이는 전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 비참을 알지 못하죠. 전후의 세대죠. 안정적인 생활만을 강연한 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나와 어머니는 전쟁을 경험했죠. 그래서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생존에 대한 욕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만을 추구하죠. 자, 결말 부분 보겠습니다. 표변하다 말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신박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냐를 과정에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는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냐. 넌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거다. 어이씨, 무슨 훈이가 화나겠죠. 이바지하는 거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나름 위로라고 한 거죠. 이걸 여성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나의 말에 조소로 답합니다. 자, 여러분 조소라는 말 알아요? 조소? 한자어인데 이음절 한자어인데 여러분이 그 제안한 그런 국어 수업 외 활동에서 이런 어휘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웃음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웃음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자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미소는요,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을 말합니다. 실소는요, 알지 못한 사이에 툭 터져나오거나 참아야 하는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말해요. 홍소는요, 크게 입을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을 말해요. 폭소는요, 여럿이 폭발하는 갑자기 웃는 웃음이고요. 냉소는 쌀쌀한 웃음이에요. 차가운 웃음. 고소는요, 쓴 웃음을 말합니다. 고소. 여기 나온 조소죠. 조소는 조롱하는 태도로 웃는 비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웃음. 파한대소. 사자성어입니다. 파한대소. 크게 웃는 웃음이에요. 가가대소. 껄껄껄하고 크게 웃는 웃음.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파한대소 얼굴 표정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고요. 가가대소는 웃음 소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크게 웃는. 앙천대소는 역시 크게 웃는 웃음인데요.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른다. 그런 약간 이런 제스처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약간 어이가 없어 웃는다는 그런 뜻일 때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작어용으로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 다니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계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사회 구조적 모순 이렇게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좀 이 부분이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회 부정 모순이 딱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쳤고요. 대신 이런 설명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 괄호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 자, 이게 지금 고모의 생각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민주 활동 6위 혼이 웃기네란 말이 담긴 의미인데요. 자, 부유한 사람들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데 자기는 자신은 그 먼지를 뒤집었으면 일해야 되는 것에 조소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국도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허울 좋은 그 명분에 대한 비웃음과 자조적인 웃음, 스스로를 비웃는 걸 자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 웃음을 지은 거죠. 자, 이런 거를 고모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훈이는 안 데려갔죠.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을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러 내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서 먼 딴 데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고단한 노동 현실로 돌아오는데 느끼는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의 변은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르르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은 기상웅장하고 오대산에 흘러내린 맑은 물의 도체에 내려와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이었어요.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이냐. 자, 이 말은 자, 이 괄호한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 현실이죠. 자연이죠. 그리고 현실은 뿌리 내리기 힘든 정 하나 붙이기 힘든 인정이라고는 없는 옥수수 갖다 주지 않은 한 대 갖다 주지 않는 이 현실 상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혼이가 젖먹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되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던진 걸 본 나이길래 지레 겁을 먹고 혼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 혼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이유죠. 전쟁의 경험과 상처로 인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자인은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선택을 강요한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혼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겠다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박완서의 그 책 제목입니다. 책에 실려있는 카메라 워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스스로에게 박수를 칩니다. 목 아파요. 나의 소망과 좌절. 훈이가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좌절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직, 근면, 이데올로기 허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나의 소망의 좌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품 구조도 소설의 일반적인 5단 구조를 따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각각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박완서 씨 1931년생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월남 하셨고요. 북에서 태어나서 월남 하셨고 나목 엄마의 말뚝 등이 있고요.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나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네. 여기 우리 구리 지역 쪽에 사시다가 결국 저기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요. 그리고 인창도서관 우리 구리 인창도서관에 박완서 자료실 해서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워커고요. 워커 학습 활동은 1번만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워커의 중심 내용 정리하고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정리만 해보세요. 필기. 자, 나의 기대. 자, 실제 결과. 빈칸만 볼게요. 목이 아파서 다 안 읽겠습니다.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에도 지업에도 거듭을 실패하다가 나의 친구 남편 도움으로 건설회사 측량 기사부의 자리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었죠. 나의 기대 6개월만 참고 고생하면 정식 자원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2번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카메라. 나. 훈이의 경제적 안정해서 편안하게 여가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카메라를 주고 싶어 합니다. 자, 혼이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기성세대에게 강요된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징인 카메라를 싫어해요. 자, 워커. 고단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삶과 관련된 워커를 보기 싫어하죠, 나는. 자, 훈이는 워커를 신고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일하는 생활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순응하고 결국 같이 가자는 고모를 뿌리치고 남습니다. 이런 견뎌나고자 가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제목의 상징적 의미는 성실하고 근면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에 대한 믿음과 허상과 어떤 젊은 세대가 감상해야 될 그런 현실을 제목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드러나는 현실 모습과 인물의 삶의 현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자, 오늘날 현실에서의 상황. 자, 이공계 선호 현상. 오늘날에도 있죠. 문송합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고. 취업난 있고요. 비정규직 차별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직장과 차별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이공계 선호 현상, 취업난, 비정규직 차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우리 교과서 204쪽에서 505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이과 선택 갈등. 내가 고모라면 나는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좀 사실적인 이런 근거를 이용해서 이과를 선택할 것을 조언을 하고 최종 선택은 훈이가 선택하게 할 것 같아. 자신이 훈이라면 고모 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고모를 설득해서 자신의 선택을 유지해야 할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의 내면화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의 현실 문제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자, 친구들의 조언. 부모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어. 가수가 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친구들 조언을 하고요. 나의 생각 또한 가수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부모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가수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며 그 꿈을 이루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인사들도 자아 실현 회고담을 들어보면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실력을 쌓으면 그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노력과 결 실력이다. 힘들겠지만 학생으로서 공부에 충실하면서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대회 출전한 입상할 실력을 증명한다면 부모님도 후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네요. 219쪽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